정희야, 정말 너 맞지? 꿈에서 내가 분명히 말했어. 우리 딸이 아직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그곳을 열어봐요. 당신이 직접 봐야 해요.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딸은 그의 여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 없었죠. 그런데 어젯밤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아직 지하 주차장에 있어. 잠에서 깬 한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망 처리된 딸의 이름을 왜 아내가 지금 와서 부르는 걸까? 경찰은 망상이라며 웃었지만 도윤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들은 그 주차장 번호, 그 불빛, 그 냄새까지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곳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순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말하던 진실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과연 죽은 아내는 어떻게 딸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주차장에 숨겨진 또 다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지금 당신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단지 내 환상이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생생한 거야? 그는 열쇠를 쥔 손으로 주차장 문 앞에 선다. 깜빡이는 형광등, 숨막히는 어둠,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낯익은 향기.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부름이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저녁 6시가 되면 한도윤의 집에서는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68세의 도윤은 오늘도 식탁 위에 밥그릇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도윤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자리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 오늘도 반찬이 많구나.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떠서 빈 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어요. 매운 걸 못 먹던 아내를 위해 고춧가루를 빼고 끓인 구수한 맛. 도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를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 아직도 그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웃으며 국을 끓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도윤은 이제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었어요. 학생들도 없고 동료들도 없고 무엇보다 집에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 정희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유진이는 바로 그 무렵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TV를 켜자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도윤의 귓가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고 빼고 반찬을 집고 물을 마시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동작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TV 화면에 떠오른 자막 하나가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5년 전 실종 사건 재조명, 새로운 단서 발견될까?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는 여러 실종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면에서 딸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유진 씨, 당시 32세, 이태원 인근에서 마지막 목격.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딸의 사진은 오래된 증명사진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찍은 것이었죠. 유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유진아.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결국 TV는 켜진 채로 다른 뉴스로 넘어갔고 도윤은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밥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싱크대로 가서 그릇을 씻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도윤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랜 앨범이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가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정희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웃던 날, 셋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던 여름. 모든 순간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우리 딸 어디 있는 걸까? 도윤은 아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40대 후반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유진이가 사라진 뒤 정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실종자 게시판을 확인하고 길거리를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정희는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죽인 건 병이 아니라 딸을 잃은 슬픔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어요. 베개 옆에는 정희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액자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야, 보고 싶어? 속삭이는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의식도 천천히 흐려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도윤의 귓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도윤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뜬 것 같았는데 여전히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당신이야?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 무슨 말이야, 정희야? 어디를 말하는 거야?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아직 지하주차장에 있어. 그 순간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하주차장? 유진이가 지하주차장에 있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도윤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심장 박동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의 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 아직 지하 주차장에 있어. 새벽 5시 도윤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하 주차장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옷을 급하게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멘트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말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불안정한 빛이 주차장 바닥을 일렁이게 만들었어요. 도윤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깍, 딸깍.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차를 어디에 세웠었죠?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윤을 이끄는 것처럼요. 주차장 안쪽 구석진 곳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주차 공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자세히 보니 검은 오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되어 굳어버린 얼룩이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그 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 자리였을까요? 유진이의 차가 서 있던 곳이 바로 여기였을까요? 유진아. 도윤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이곳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얼룩과 차가운 바닥뿐이었죠.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둥 뒤편, 벽면, 천장의 환기구까지 샅샅이 살폈어요. 그리고 문득 기둥 위쪽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CCTV였어요. 맞아, CCTV.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 전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도 확인했었지만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서둘러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어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관리소장 이상호였어요. 이상호는 도윤을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르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5년 전 CCTV 영상 말입니다. 혹시 아직 보관돼 있습니까? 이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이요? 그건 너무 오래됐는데요. 제 딸이 실종됐던 때입니다. 한유진, 기억하십니까? 이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오래전에 다 지웠습니다. 어르신. 보관 기간이 있어서요. 경찰에서도 이미 다 확인하고 갔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백업 파일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호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어요. 도윤은 이상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경비실 안쪽 모니터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사라진 곳이 바로 이 주차장이었단 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 말 믿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죠. 하지만 어르신, 지금은 근무 시간도 아니고요. 좀 곤란합니다.
이상호는 슬그머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상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의 불안한 눈빛, 회피하는 태도, 너무 빠른 거절,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도윤은 경비실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하루 종일 침울하게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이상호의 얼굴과 주차장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죠. 그런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도윤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나야. 나 여기 있어. 당신이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못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애절했어요. 마치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찾을게, 정희야. 내가 꼭 찾을게. 우리 딸 어디 있는지 말해줘.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쿵. 차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도윤은 소리쳤지만 꿈은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어요. 창밖엔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 아래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못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요, 찾아야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도윤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3챕터 불신의 벽을 넘어. 비는 오후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은 우산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가까운 파출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빗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안쪽 책상에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소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업무적인 톤이었어요. 도윤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제 딸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종 사건이요? 언제 일입니까? 5년 전입니다. 한유진이라고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 여기 있네요. 한유진 씨 사건. 5년 전에 신고 접수됐고 수사는 1년 정도 진행됐다가 중단됐네요. 특별한 단서가 없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단서가 생겼습니다. 소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새로운 단서요? 제 아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딸이 지하주차장에 있다고 말했어요. 순간 소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회의적인 눈빛이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그건 망상일 수도 있어요.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시니까 꿈에서라도 보고 싶으신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수사를 재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지하주차장에 갔습니다. 딸의 차가 있던 자리로요. 그곳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딸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향수 냄새요? 네, 유진이가 항상 쓰던 향수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주차장 벽에서요. 그 냄새를 제가 몰라보겠습니까? 아버지인 제가 말입니다. 소은은 팔짱을 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늙은 남자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르신, 5년이나 지난 향수 냄새가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그것도 지하주차장에요. 바람도 통하고 차들도 계속 다니는 곳인데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맡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5년 전 사건은 이미 철저하게 조사됐습니다. 주차장도 샅샅이 뒤졌고 CCTV도 다 확인했어요.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네, 관리소장 이상호란 사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만났는데 태도가 수상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빨리 거절하더군요. 뭔가 있습니다. 소은은 한숨을 또 한 번 쉬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아내를 잃은 외로움에, 그리고 이제는 망상에까지요. 어르신, 관리소장은 그냥 귀찮아서 그랬을 겁니다. 새벽에 갑자기 찾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5년 전 영상은 정말로 없을 겁니다. 보관 기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 소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상담센터 연락처 드릴게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은의 눈빛에서 동정과 경멸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젊은 형사는 도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에 미쳐버린 늙은이로 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파출소 안에서 소은은 도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비에 젖어가는 늙은 남자의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꿈을 근거로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은은 자리에 앉아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한유진 사건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소은은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고 내용, 수사 경과, 목격자 진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문득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 마이너스 거주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도윤이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실종 당시 차량 위치도 거기였습니다. 이상한데 소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도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건 파일을 본 적도 없을 텐데요. 소은은 더 자세히 파일을 뒤졌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주차장은 조사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소은은 의아했습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인데 조사 내용이 너무 부실했어요. 보통은 더 꼼꼼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소은은 상사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외근 중이었어요.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윤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는 장소의 일치가요. 이건 그냥 꿈의 문제 같지가 않은데. 소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상사에게 보고는 해보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상사가 돌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형사였어요. 소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한유진 실종 사건 아십니까? 5년 전 사건이요. 한유진? 아, 그 사건. 왜? 실종자 아버지가 오늘 다녀갔는데요. 새로운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운 단서? 뭔데? 그게 꿈에서 아내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뭐?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은 형사, 농담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실종자 아버지가 말한 장소가 정확히 마지막 목격 지점이랑 일치합니다. 지하주차장이요. 그래서 당시 조사 기록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은 형사, 시간 낭비하지 마. 꿈 얘기 가지고 수사 재개할 수는 없어. 그냥 넘어가. 하지만 넘어가라니까.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부터 도윤은 이상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밤 9시쯤 도윤은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관리소장실에 불빛이 보였어요. 이상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어요. 관리소장실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관리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우가 나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지하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하로 내려가는 걸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이상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도 숨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주차장 안쪽 끝 창고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도윤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어요. 가까이 갈수록 무언가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쓱, 쓱쓱. 뭘 그렇게 감추는 거지? 도윤은 숨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입구에 가까워지자 이상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열심히 문지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지만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켜고 이상호를 향했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지만 이상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상호는 바닥을 닦고 나서 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었어요. 이상호는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앞에 뭔가를 붙였어요. 검은 테이프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가리다니.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도윤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호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이상호는 작업을 마치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불을 켰어요. 창고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창고 안에 차 한 대가 덮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회색 덮개였어요. 하지만 덮개 밑으로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번호판이었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읽으려 애썼어요. 희미한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쪽 두 자리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53, 53. 도윤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이의 차 번호판 끝자리가 53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창고 안을 찍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이상우가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덮개를 살짝 들춰내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이상호의 얼굴과 차가 함께 찍혔어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상호는 잠시 차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개를 덮었어요. 불을 끄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로 돌아가 숨을 죽였어요. 이상호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컹.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이상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그가 내 딸을. 도윤은 경악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만약 이상호가 정말로 유진이에게 무슨 짓을 했다면 도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잡아당겨 봤지만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번호판과 이상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 정도면 경찰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믿어주겠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흐릿한 사진만으로 경찰이 움직일까요? 게다가 번호판 전체가 찍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그때
어둠 속에서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도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주차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도윤은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사진을 또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어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어젯밤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고 안의 차, 가려진 번호판, 그리고 이상호의 불안한 얼굴.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윤은 관리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상호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또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상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소장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벽에 붙은 모니터들이 전부였어요. CCTV 화면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상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이상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날 내가 딸을 봤지? 왜 숨겼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상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 내가 다 봤어. 자네가 창고에서 뭘 하는지 말이야. 이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차가 있더군. 번호판 끝자리가 53이었어. 내 딸 차야.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상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 뭘 오해했다는 거야? 자네가 카메라를 가리고 창고 바닥을 닦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상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는 정말 대체 뭘 숨기는 거야?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왜 차를 숨긴 거야? 왜? 도윤은 이상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흔들었어요. 이상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주십시오. 어르신. 하지만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 아내를 떠나보낸 고통, 진실을 찾지 못한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말해. 내 딸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호는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상호는 숨을 헐떡이며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말해줄게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의 그날 밤 내 차에 타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한유진, 당신 딸 말입니다. 5년 전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봤어요. 차 안에 쓰러져 있더군요. 이상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다고? 네. 제 차 안에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유진 씨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윤은 다시 이상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이상우를 밀쳤어요. 이상우는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상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상우의 어깨를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딸이 어디 있어? 대답해. 그때 이상우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당신 아내도 왔었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정희 씨요. 당신 아내 말입니다. 그날 밤 주차장에 왔었어요. 도윤은 멍해졌습니다. 정희가? 아내가 거기 있었다고? 무슨 소리야, 정희가 왜?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차 안을 봤죠. 딸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이상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도윤이 다그쳤습니다. 이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요. 이 일은 묻자고요. 도윤은 비틀거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거짓말이야. 정희가 그럴 리 없어. 정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가 거기 있었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사라진 딸, 그리고 숨겨진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야,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우는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의 얼굴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따뜻했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괴로워하던 모습. 정희야, 왜 그랬어? 도윤의 중얼거림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도윤에겐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관리소장실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상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가 그곳에 있었다고요. 아내가 이 일을 묻자고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우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정희가 쓰던 서랍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서랍이 소리를 냈어요. 안에는 정희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안경, 손수건,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도윤은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손수건에서는 아직도 정희의 향기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맨 아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접혀 있는 메모지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펼쳤습니다.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날 거야. 단 두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도윤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혼자 그 무게를 견뎌냈던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정희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렇게 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딸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묻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메모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거야. 정희는 믿었던 겁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도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알았어, 정희야.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게 가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내밀어야 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의 메모까지.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다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소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소은은 도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형사님,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은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증거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창고 안의 차, 번호판, 그리고 이상호의 모습. 소은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뭡니까? 관리소장이 창고에 숨겨둔 차입니다. 제 딸의 차예요. 소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번호판 끝자리가 53입니다. 제 딸 차 번호예요. 도윤은 메모도 꺼냈습니다. 정희가 남긴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아내가 남긴 메모입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딸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소은은 메모를 받아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일 겁니다. 소은은 침묵했습니다.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사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 꿈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수사예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소은은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은이 말했습니다. 저 이번엔 끝까지 가볼게요. 함께 하시죠, 어르신. 도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걸치며 말했어요. 지금 바로 가보죠. 그 창고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엔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남긴 메시지, 아내가 믿었던 그 진실을 이제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소은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4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소은은 도윤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창고가 어디죠? 소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앞장서서 걸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안쪽 끝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소은은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열어보죠. 한 경찰관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절단하기 시작했어요. 끼익.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호였어요. 창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상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소은은 이상호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수색영장이라니 무슨 권리로. 이상호 씨, 진정하시고 비켜주십시오. 소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뚝! 경찰관이 문을 열었어요. 삐걱, 오래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캄캄했어요. 경찰관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회색 덮개로 가려진 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뒤따랐어요. 소은이 덮개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걷어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드러났습니다. 하얀색 소형차였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어요. 7593.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이 차야 맞아.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관이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소은은 차 주위를 살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흔적이었습니다. 소은은 차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소은이 이상호를 돌아봤습니다. 이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씨, 열쇠 주십시오. 소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상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은에게 건넸습니다. 소은은 열쇠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오래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요. 차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요. 하지만 뒷좌석엔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이 가방이야. 제가 사준 가방입니다.
소은은 계속 차를 살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뚜껑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도윤과 소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트렁크 안에 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책, 그리고 액자 하나. 유진이의 물건들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리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소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접혀진 편지지였습니다. 소은은 펼쳤습니다.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글씨였어요. 엄마에게 미안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이 편지를 보았습니다. 유진이의 필체였어요. 도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은은 이상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상호는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씨 체포합니다. 증거인멸 및 수사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이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우려 했어요.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유진 씨가 제 차에 타 있었고 저는 그냥 뭡니까? 모른 척 했어요.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제가 의심받을까봐.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호에게 달려갔어요.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감춘 게 죄야. 넌 내 딸을 방치했어. 내 아내까지 죽게 만들었어. 도윤은 이상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윤을 말렸어요. 하지만 도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고만 했어도 유진이가 정의가. 도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윤을 부축해서 뒤로 물렸어요. 이상호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그 순간 창고 안의 형광등이 번쩍였습니다.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치지직, 치지직. 그리고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창고를 집어삼켰습니다.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켰어요. 빗줄기들이 어둠을 헤집었습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어, 당신.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의야. 다 밝혀졌잖아. 이제 됐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 정의야. 고마워.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밝은 빛이 창고를 채웠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를 바라봤어요. 유진이의 차를요. 딸의 마지막 흔적을요.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5년 동안의 기다림이, 고통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8챕터 용서와 빛의 끝.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어요. 이상호는 구속됐고 유진이의 사망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사고사였어요. 유진이는 그날 밤 극심한 우울증으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상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모든 걸 숨겼던 겁니다. 정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떠났는지를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없었어요.
혼자 견디다가 심장이 멈춘 겁니다. 도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박소은 형사가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도윤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은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들판이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풀밭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풀들이 일렁였습니다. 저 멀리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건강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이야, 유진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울지 마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엄마랑 저 이제 함께해요. 아빠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편안해요. 유진아,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혼자 버텨줘서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정희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렇게. 당신한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젠 당신이 살아야 할 차례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도윤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유진아 보고 싶어? 우린 항상 곁에 있어요, 아빠.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에서, 빗소리에서 언제나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제 내려놓아요. 우리도 내려놓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았습니다. 정희야, 유진아, 안녕히 아빠, 사랑해요. 당신 행복하세요.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혼자 들판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빗소리가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래, 이젠 됐어.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편하다면 나도 편하다. 도윤은 옷을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도윤은 난간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회색 구름이 가득했지만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유진아, 편히 쉬어. 도윤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다시 바라봤어요.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더 선명하게 쏟아졌어요. 무지개가 떴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7빛깔이었어요. 도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고마워, 정희야. 고마워, 유진아.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햇살도 함께 내리쏟았어요. 도윤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요. 정희와 유진이 없는 하루를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도윤은 천천히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이제 하나만 놓았어요. 도윤의 것 하나만요. 그리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냅니다. 지하 주차장 창고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오래 남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 빗소리 속에, 무지개 속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고통의 끝이자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